2026년 3월 20일 SBS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직폭력배의 연루 의혹을 보도했던 방송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SBS 저널리즘 준칙을 앞으로 더 철저히 지키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과는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과를 보면서 자꾸 한 가지 숫자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1이 아니라 8이라는 숫자입니다. 시간을 잠깐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전국 시청률은 약 7.5%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아닙니다.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 전 국민을 향해 틀어놓은 프라임타임 프로그램입니다. 그 방송이 나간 해가 2018년이고 SBS가 사과한 해가 2016년입니다. 8년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앞에 조폭 연루 의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이 사회를 떠돌아다닌 시간이 꼬박 8년입니다. 그동안 두 번의 대선이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권자들이 그 의혹이 밝힌 채로 투표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0일 사과는 뉴스에 하루 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비대칭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라도 했으면 됐지 않냐는 논리입니다. 가장 쉬운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답이 정답인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의 지속 영향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우리의 추론 방식 속에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이론입니다. 사실이 아니었대 라는 정보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이전에 형성된 판단의 틀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은 어쩌면 조폭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8년 동안 들어온 사람과 그 말은 근거가 없었어 라는 정정 보도를 하루 들은 사람이 똑같은 판단을 내린다고 가정하는 건 인간의 인식 구조를 너무 순진하게 보는 겁니다. 더 불편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2018년 방송을 본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는 2026년에 사과를 영원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채널이 달랐거나 뉴스를 보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정정은 항상 같은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바꾸고 싶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SBS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집니다.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보도된 정치적 정보가 8년 동안 이 사회에 존재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SBS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그 잘못이 만들어낸 8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과는 도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과로 리셋되지 않습니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확인된 사실로 구분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18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과 관련된 조폭 연루설 부분은 당시 경찰과 검찰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2021년에 다시 불거진 현금 수수 의혹 이 부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해당 의혹을 공개 유포한 장영하 씨에 대해 대법원은 2016년 3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가 정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공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2016년 3월 20일 SBS의 공개 사과.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검찰과 SBS 사이에 어떤 정보 흐름이 있었는지, 2018년 방송의 제작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은 것을 결론처럼 말하는 것은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음모론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과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정치인의 이름에 8년 동안 붙어 있던 꼬리표가 근거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 우리 사회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누가 사과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방송까지 갔으며 왜 8년이나 걸렸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불편한 질문,
그 8년 동안 이 정보는 이 나라의 선거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2018년 7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조직폭력배와 연결짓는 방송을 내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SBS가 그냥 지어낸 건 아니겠지. 뭔가 있으니까 방송을 한 거 아닌가. 그 직관이 완전히 틀렸다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파타야 사건은 실제 했습니다. 피해자도 있었고 범인도 있었고 재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실제하는 사건과 실제하지 않는 연결이 같은 화면 안에 놓였을 때 시청자는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의 뼈대부터 짚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IT 개발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주요 용의자는 현장을 떠나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한국 당국은 2018년 3월 베트남에서 그를 체포해 4월에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 2023년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선고된 형량까지 합산하면 총 21년 6개월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파타야 사건은 가짜였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써야 한다면 이렇습니다. 파타야 사건은 실제했다. 질문은 그 사건에서 이재명이란 이름까지 어떻게 도달했느냐에 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영진 씨입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과의 관계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시 녹취로 전해지는 내용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 저는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금찰인 사건 용의자가 국내로 막 송환된 시점에 검찰이 그에게 살인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에 대해 물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진술을 결론처럼 쓰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김영진 씨가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법원의 결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술과 그 진술을 검증한 판결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진술이 정확하다면 왜 살인사건 용의자에게 전혀 다른 사건의 정치인 이름이 등장했는지 그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설명을 저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언제는 늘 중요한 단서입니다. 2018년 4월 용의자가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됐고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무게감이 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됩니다. 방송이 나간 뒤 수사가 어떻게 흘렀는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2018년 11월 경찰은 이재명과 관련된 조폭 연루설 부분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검찰도 이 부분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송은 7월에 나갔고 수사 결론은 11월과 12월에 났습니다. 의혹 제기가 먼저였고 결론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이 순서 자체를 문제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는 원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보도가 수사보다 앞서는 일 자체는 언론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월의 방송과 12월의 불기소 결정, 이 두 정보는 같은 규모로 이 사회에 퍼졌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의혹은 7.5% 시청률의 공중파 방송으로 전달됐습니다. 결론은 법원 문서 속에 기록됐습니다. 두 정보의 도달거리는 처음부터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연결, 즉 파타야 사건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까지 이어지는 선은 도대체 누가 처음 그었는가? SBS 제작진이 독자적으로 발굴한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정보가 흘러들어온 것인지 그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지금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방송 제작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공개돼 있지 않고 그걸 확인할 독립적인 수단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선을 분명히 긋고 싶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추측으로 채우는 건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검찰이 줬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SBS가 자발적으로 음모에 가담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 없는 주장입니다. 단지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파타야라는 실제하는 사건에 기대어
그 사건과 직접 연관이 확인되지 않은 이름이 공중파 화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결론은 5달 뒤에 훨씬 조용하게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파타야 피해자는 진짜 존재했고 진짜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건은 정치적으로 소비되기 훨씬 전에 그냥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건은 다른 이름과 연결되는 배경이 됐고 그 연결의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정치적 정보의 소비 방식이 가진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맥락의 도구가 되는 순간 비극 자체는 잊히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18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2021년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의원이 스크린에 현금 다발 사진을 띄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입니다. 국정감사장 의원 김용판이 스크린에 사진을 띄웁니다. 현금 다발이 가득 쌓인 사진입니다. 그는 제보자 박철민의 말을 인용하며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약 20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화면이 퍼졌습니다. 뉴스가 달렸습니다. 2018년에 조폭 연루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현금 다발 사진은 원래 렌터카와 사채업으로 번 돈을 과시하기 위해 찍은 사진으로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재명과는 무관한 맥락에서 유통되던 이미지였습니다. 이후 김용판 의원 본인도 해당 사진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 국정감사장 스크린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잠깐 이 문장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행정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제도적 권위를 빌린 주장이 됩니다. 언론이 받아쓰고 유권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진이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그 권위는 소급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꺼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 하필 2021년 10월이었는가? 가장 쉬운 답은 이겁니다. 우연이었다. 제보자가 나타났고 의원이 받아서 올렸을 뿐이다. 그런데 가장 쉬운 답이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1년 10월이 어떤 시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해 9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제 막 대통령 선거의 본 게임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지방 정치인도 아니고 원내 의원도 아니고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을 향해 그 직후달 확인되지 않은 현금 사진이 국감장에 등장했습니다. 정치에서 타이밍은 그냥 타이밍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정보를 공개하느냐는 그 자체가 전략적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김용판 의원이 범죄적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저의 몫이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정치라는 시스템 안에는 특정한 인센티브 구조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정보는 즉각적인 이득을 가져옵니다. 검증은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치르는 비용은 처음 정보가 터졌을 때 얻은 이득보다 훨씬 늦게 옵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는 한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지 않더라도 시스템은 검증보다 공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영하 씨입니다. 박철민에게서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장영하 씨는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초기에 검찰은 그가 박철민의 말을 믿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악의가 없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였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016년 3월 대법원은 장영하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정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유포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제보자 박철민은 어떻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두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장에서 살펴본 내용이 여기서 다시 겹쳐집니다. 2018년 파타야 용의자 김영진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이재명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진술이 정확하다면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2018년에도 어떤 수사 맥락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1년 비슷한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는 이 두 사건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이 이 지점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쯤에서 김영진 씨의 말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말도 남겼습니다. 제가 그 양반을 왜 만납니까? 저는 이재명을 선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본인과 이재명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이 발언이 자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한 사람의 부인이 사실의 전부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다른 하나를 묻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국감장에 올라간 의혹의 사슬, 박철민에서 장영하로, 장영하에서 공개 유포로 그 사슬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얼마나 확인했는가? 대법원은 그 확인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하나, 2021년 국감장에서 제시된 현금 사진은 출처가 불확실했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둘, 이 의혹을 공개 유포한 장영하 씨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셋, 2018년에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조폭 연루설은 3년 만에 새로운 통로를 통해 다시 공론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 이 두 번의 의혹 제기가 하나의 기획 아래 연결돼 있는지 아니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그건 지금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건 따로 있습니다. 2021년 그 시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대선 후보 확정 직후 국감장 스크린 가득 쌓인 현금 사진, 이미지는 강합니다. 반박은 느립니다. 유권자의 인상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 악의를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그 순간 작동한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검증보다 공개가 빨랐고 확인보다 인상이 먼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이미지가 밝히고 난 한참 뒤에야 청구됩니다. 2018년에 이어 2021년까지 이제 이 이야기에는 방송사와 국회 그리고 법원이 모두 등장했습니다. 이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각자 자기 이유로 움직인 것인지 그게 다음 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가능한 한 정직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먼저 분리하면서 알고 있는 것부터 쓰겠습니다. 2018년 SBS는 이재명과 조직폭력배의 연루 의혹을 공중파로 방송했습니다. 같은 해 경찰과 검찰은 해당 부분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21년 국감장에서 출처가 불확실한 현금 사진과 함께 유사한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그 의혹을 공개 유포한 장영하 씨는 2016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SBS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이제 모르는 것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검찰이 SBS에 자료를 제공했는지, SBS가 검찰의 의도에 따라 보도했는지, 2018년 방송과 2021년 국감 의혹 사이에 공통된 기획자가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타임라인 안에서 설계됐는지 모릅니다.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된 것처럼 말하는 건 제가 해온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답답해 하실 겁니다. 점이 이렇게 여러 개 찍혔는데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답답함을 이해합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바로 그 답답함 때문에 이 대목을 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과 선은 다릅니다. 사건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과 누군가 그 방향을 설계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혼동하기 쉽지만 그 혼동이 정치적 담론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세 개의 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각자의 이유로 움직였다고 가정합니다. 검찰은 자신이 수사 중인 인물의 주변을 탐색합니다. SBS 제작진은 제보를 받았고 시청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찾습니다. 이 세 가지 동기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결과는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 회의실에 모여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설명이 검찰 언론 정치 커넥션이라는 주장보다 덜 극적입니다. 하지만 극적인 설명이 항상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한쪽에는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SBS가 의혹을 방송했고 수사는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현금 사진은 출처가 불분명했고 유포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BS는 근거가 불충분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검찰이 SBS에 자료를 건넸다는 것, SBS가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것, 두 번의 의혹 제기 사이에 공통된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것들은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같은 문장 안에 섞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섞는 순간 이 이야기는 분석이 아니라 또 다른 의혹 생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묻어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방송의 제작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제작진에게 들어왔는지, 팩트 체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부 기록이 남아 있는지. 두 번째, 각 정보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제보자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까지 소급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수사 과정에서 생성된 미공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경로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검찰 SBS 정치권 커넥션은 여전히 의혹의 영역에 있습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음모론과 구조적 설명은 다릅니다. 음모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계획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 구조적 설명은 다르게 묻습니다. 왜 이 시스템에서는 이런 결과가 반복되는가? 수사기관은 정보를 독점합니다. 언론은 독점된 정보에 접근하려 합니다. 정치는 공팔력 있는 정보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별도의 지휘탑 없이도 정보는 특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흐름이 검증을 우회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은 주동자를 찾아라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없었는가여야 합니다. 절차의 실패는 개인의 악의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리고 훨씬 넓게 작동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솔직히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공작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의혹 제기 자체가 문제없다, 언론 자유다고 말합니다. 두 입장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 가져갑니다. 저는 그 양쪽 모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작이었다고 말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제없다고 말하려면 대법원 판결과 SBS 사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불편한 그림입니다. 8년 동안 하나의 의혹이 두 번 공론장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파 방송으로, 두 번째는 국감 스크린으로, 두 번 모두 선거 국면과 겹쳐 있었습니다. 두 번 모두 법적 결론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결론이 나왔을 때 그것은 처음 의혹만큼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누가 그 타이밍을 설계했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설계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결과의 심각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의혹은 퍼졌고 선거는 진행됐고 정정은 늦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SBS가 사과를 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차는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논란은 오히려 사과 이후에 더 커졌을까요? SBS가 사과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사과가 부족하다고 했고 사과를 한 조직 안에서는 사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층위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 구간입니다. 먼저 SBS 노조의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노조는 이번 사과가
내부의 자발적 판단이 아니라 외부 압력,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언론 길들이기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경영진이 편집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부가 특정 보도에 대해 사과를 압박했다면 그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권력이 언론의 손을 뻗는 방식이 꼭 검열의 형태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과 요구의 형태로, 때로는 광고 압박의 형태로, 때로는 경영진 교체의 형태로 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BS의 사과가 압박에 의한 것인지와 SBS의 보도가 잘못됐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사과가 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보도가 잘못됐다고 해도 압박으로 사과를 받아내는 방식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는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이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권리를 갖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는 설령 그 요구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일반 시민이 언론사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과 행정부 수반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힘의 비대칭이 전혀 다릅니다. 말의 내용이 같아도 말하는 자리가 다르면 그 말은 달라집니다. 언론기자협회는 이 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권력자라도 정정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언론을 향한 발언이 위축 효과를 낳지 않도록 더 신중해야 한다. 저는 이 두 문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옳은 그 두 개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먼저 놓아야 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원칙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언론 자유는 잘못된 보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자유는 책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8년 동안 근거 없는 의혹이 공론장을 떠돌았다면 그것은 자유의 산물이기 전에 책임의 실패입니다. 동시에 언론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이 권력에 의한 것일 때 그 요구는 오염됩니다. 정당한 요구도 잘못된 통로를 거치면 다른 의미를 얻습니다. 대통령실이 특정 방송사의 사과를 이끌어냈다면 그것이 설령 도덕적으로 옳은 사과였더라도 방식의 문제는 남습니다. 자유 없는 책임은 검열이 됩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특권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이 둘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건 편의입니다. 편의는 단기적으로 쉽고 장기적으로 비쌉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가열되는 동안 저는 자꾸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3월 20일 SBS의 사과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8년 방송을 봤지만 사과는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논쟁 사과가 자발적이었냐 압박에 의한 것이었냐는 아예 닿지 않습니다. 정보의 불균등한 도달,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제가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구조입니다. 의혹은 넓게 퍼지고 정정은 좁게 퍼집니다. 논쟁은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열되지만 그 논쟁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8년 전의 인상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따지기 전에 사과의 도달 범위를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장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게으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SBS 노조가 옳다고 말하는 것도 정청래가 옳다고 말하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정직한 결론이 아닙니다. 두 입장 모두 일부는 옳고 일부는 편향돼 있습니다. 그 편향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SBS 노조의 우려는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언론이 권력의 압박에 움츠러드는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나쁩니다. 동시에 그 우려가 잘못된 보도에 대한 방어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묻는 것과 편집을 통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언론 자유는 자기 보호의 언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사과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근거 없는 보도가 교정될 수 있는 구조, 언론이 책임을 지면서도 권력이 그 과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논쟁이 실제로 도달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논쟁은 그 목적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가 자발적이었냐 아니었냐, 노조가 옳냐, 경영진이 옳냐, 이재명이 이겼냐, SBS가 졌냐, 그런 질문들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 질문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에만 답하고 끝나면 우리는 8년 뒤에 또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더 큰 틀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제가 가장 무겁게 여기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론은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표함에 들어간 표는 꺼낼 수 없습니다. 8년 전에 인상을 안고 투표소에 들어간 유권자의 선택을 아무도 소급해서 교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언론 윤리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런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적 정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과 선거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이 주장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덧붙여야 합니다. 조폭설이 없었다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겼을 것이다. 이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반사실적 가정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대선은 0.73%포인트 차이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차이가 조폭설 때문이었는지 다른 수십 가지 변수 때문이었는지 누구도 분리해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표가 바뀌었는지 측정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검증 기준이 높아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피해는 보상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방이 유일한 교정입니다. 연구들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킵니다. 정정 보도는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원래 정보를 접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정정 보도를 끝내보지 못합니다. 채널이 달랐거나 관심이 식었거나 애초에 뉴스를 보지 않았거나 정보는 퍼질 때와 교정될 때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혹은 빠르게 퍼지고 정정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이 비대칭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한 나중에 사과하면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의혹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유권자는 사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7.5% 시청률의 공중파 방송, 국감장 스크린, 이후 수없이 재생산된 온라인 콘텐츠, 이 의혹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공기 속에 오랫동안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를 마신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갔습니다. 사과는 그 공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기록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도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팩트체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특히 선거 국면의 정치적 의혹 보도에서는 이 과정이 공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도의 자유는 과정의 불투명성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정 보도와 추후 보도의 구조적 강화입니다. 원보도와 같은 크기, 같은 시간대, 같은 채널에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정은 형식적 면피에 그칩니다. 특히 선거 관련 보도에서는 이 기준이 더 높아야 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의혹을 퍼뜨리는 데는 관대하고 교정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세 번째,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더 정밀한 규범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을 요구하는 것과 행정 권력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명확하게 합의한 규범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 경계를 모호하게 두는 한 권력은 언제든 그 모호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SBS를 공격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한 정치인의 억울함이나 한 방송사의 잘못을 넘어서는 문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입니다. 선거는 정보 위에서 작동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그 정보가 오염됐을 때 판단도 오염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판단 위에서 내려진 선택은 나중에 오류가 밝혀져도 소급해서 교정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실패했을 때 그 비용은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주권자 전체가 치릅니다. 6장에 걸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정보는 이상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진실은 조사가 끝나고 재판이 마무리되고 항소심까지 거친 뒤에야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선거가 끝나 있습니다. 그 시간의 비대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과를 받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SBS는 사과했습니다.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기록은 교정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투표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교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사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방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 한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묻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8년을 버티게 한 것은 누구의 악이었는가? 그 질문보다 더 불편하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그 8년을 가능하게 했는가?